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보인 환자 3명 중 1명은 19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작용을 경험한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매년 그물에 갇혀 죽는 토종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물코 크기만 바꿔도 몸집이 큰 상괭이는 쉽게 탈출할 수 있어 매년 1,000마리 가까이 살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특허군 출원 건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특허 출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오늘 과학 분석에서 세계 특허 출원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한강이 얼 정도로 추웠던 요즘 차가운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는 어떻게 동상에 걸리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는 걸까요? 오리 다리가 얼지 않는 이유 궁금한 S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5년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 3건 중 1건은 19살 미만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는 1,020건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살 미만이 344건으로 33%를 차지했고 65살 이상의 부작용 보고는 141건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 전체의 59.6%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 괴물에 생식 및 발달 독성 물질인 붕소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액체 괴물 30개 제품 중 25개에서 붕소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논문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제품의 경우 붕소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어 1kg에 2278mg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완구의 붕소화합물 기준을 1kg에 300mg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붕소화합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계통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별똥별이 무더기로 떨어지는 별들의 향연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올해에는 이 밖에도 일식과 월식 등 다양한 천체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별똥별. 우주 공간을 돌던 티끌이나 먼지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입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지구가 우주먼지 가득한 곳을 지나면서 별똥별이 비처럼 내리는 유성우가 쏟아집니다. 유성우는 4분의 자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새벽 시간, 불빛이 적은 어두운 곳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특히 이번 유성우는 달빛이 약한 금음에 펼쳐서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당 약 2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상적인 조건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2, 3분의 1 정도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은 유성을 보기 위해서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3대 유성우,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오는 8월 13일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2월 중순에 보일 전망입니다. 오는 6일엔 달이 태양의 최대 4분의 1 정도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날씨만 좋으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 서울 기준 오전 8시 반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제헌절인 7월 17일엔 지구 그림자의 달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엔 태양의 약 13%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지난 2일 새벽 달 바로 옆에서 샛별, 즉 금성이 관측된 데 이어 오는 5월 21일 새벽엔 목성과 토성이 달과 가까워집니다. 두 행성 사이로 달이 이동하는 장면을 쌍안경만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똥별부터 부분 일식까지
다양한 우주쇼가 새해 첫 주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그물코의 크기만 바꿔도 그물에 갇힌 토종돌고래인 상괭이를 매년 1,000마리 이상 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물에 갇힌 상괭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탈출장치 유도망의 적절한 그물코 크기가 300에서 370mm라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상괭이 탈출용 그물은 기존 해파리 방지 그물을 개량한 것인데 물고기는 통과하지만 몸집이 큰 대형 해파리나 상괭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그물 안쪽을 속그물로 가로막은 형태입니다. 그물코가 작을수록 상괭이 혼획 확률은 낮아지지만 잡히는 물고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조업 경제성이 떨어져 그동안 어민들이 사용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그물은 상괭이를 보호하면서 어획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필리핀 당국과 현지 환경단체를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가 다시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쓰레기가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6,500톤에 이릅니다. 한국 필리핀 합작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입했지만 사용한 기저귀와 전자제품, 의료 폐기물이 섞인 사실상 쓰레기로 드러나 곧바로 필리핀 당국에 압류됐습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은 한국 정부에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현지 환경단체 회원 수십 명도 지난해 11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비난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조사하고 폐기물을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내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최근 필리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반환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리핀 정부가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반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리가 어려워 수출됐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광합성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를 식물에 주입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대 연구팀은 광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연구에 적합한 식물인 담뱃잎에 이식해 광합성 효율을 40%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유전자를 이식한 담뱃잎은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해 작물 생산량이 40% 더 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2억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허가를 받는 대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연구 성과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업체를 찾아 혁신 창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경제인부터 벤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까지 적극적으로 듣는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3D 프린터로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창작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이 3D 프린터가 자연스럽게 내가 머릿속에 있던 모델링 파일을 적층 방식으로 쌓으면서 이게 실제 제품화로 되는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 만들어진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기존 제품의 15분의 1 가격에 생산됩니다. 고객들이 실제 이 제품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이제 준비해 놓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갖춘 청년 기업가들의 혁신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혁신 창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창작 공간을 전국 350여 곳으로 확대하고 창업 지원 펀드를 10조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세금 부담도 낮추고 연대 보증 폐지나 채무 조정 등을 통해 혁신 창업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혁신 창업에 대한 가장 큰 이 장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 실패해도 또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찾아 청년 창업자의 수제화 가게에서 구두를 맞추면서 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회관에서 신년회를 갖고 4대 그룹 총수들도 초청했던 문 대통령은 이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별도로 청와대에 초청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격의 없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까지 아우르는 경제 행보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 본색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이동은 기자의 첫 과학 본색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먼저 이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2018 세계 지식재산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특허군 출원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허군 출원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일단 세계 2위는 정말 굉장한 수치인데 특허가 아니라 특허군이라고 하셨어요. 좀 다른 건가 봐요? 네, 보통 우리 기업이 한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도 같은 특허를 각 나라별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라별로 퍼져 있는 특허를 각각 이 나라별로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허군으로 묶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하나의 기술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특허를 150개국에서 출원을 한다면 특허의 개수가 150개가 아니라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특허군으로 출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허를 냈길래 세계 2위까지 오르게 된 건가요? 네, 이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1,836건의 특허군을 출원을 했습니다. 2년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분야인 컴퓨터 관련 기술이 26%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이 반도체 분야 특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순위를 좀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일본의 캐논인데요. 24,000건 정도로 삼성전자보다 조금 앞서 있었고요. 네. 3위는 중국 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이 나란히 1, 2, 3위에 오른 건데 원래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특허 출원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가는 편인가요? 네, 사실 뭐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아시아 주요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으로 꼽혔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특히 이런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중일이 주도하는 아시아권으로서 전 세계 출원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재산권의 전 세계 출원의 3분의 2 정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도 아시아 지역으로 완전히 산업재산권 출원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가장 큰 중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특허 출원의 3분의 2 정도가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니까 네.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특허 출원 건수 50위 안에 든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모두 7곳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일본이나 뭐 중국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아시아 3개국을 다 합쳤을 때 50위 안에 한중일 기업만 무려 40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뭐 사실상 세계 특허 시장의 주도권이 아시아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니까 더더욱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뭐 컴퓨터, 통신과 같이 여전히 주력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로도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유럽 특허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삼성은 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6년 동안 모두
모두 600건 이상의 특허를 내면서 유럽 내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이 이 분야의 어떤 새로운 기술 격전지다 이렇게 떠오르는 곳인데 네. 삼성이 뭐 미국의 인텔이나 퀄컴과 같은 주요 기업들을 제치고 특허 출원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뭐 이미 시장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기술력이 사실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 기술에 대한 권리인 특허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국내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증강현실 그러니까 AR 게임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네, 드라마죠. 맞습니다. 진짜 처음에 저는 뭐 VR이랑 관련된 드라마가 나온다 그래서 뭐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우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다른 AR은 다 쓰레기. 렌즈는 어때? 아직 괜찮아요. 많이 뜨거우세요? 죽어.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전 세계인들이 이 놀라운 마법을 즐기는 모습이. 그리고 그라나다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이 아닌 마법의 도시로 유명해진다. 정말 방영 전부터 AR과 A형에 접목한 국내 최초의 드라마다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고 좀 몰입도가 높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증강현실이 드라마 소재로도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익숙한 기술이 됐는데요. 네. 뭐 그만큼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AR이나 VR,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개념을 이미 반세기 전에 생각해낸 과학자가 있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반 서덜랜드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반 서덜랜드요. 네. 일단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인물인가요? 먼저 뭐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 이반 서덜랜드는 올해로 83세가 된 과학자입니다. 80세가 됐군요. 네. 이 컴퓨터라는 것을 뭐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1950년대에 이런 컴퓨터의 모델을 도입을 해서 자기가 입수를 해서 스스로 이 프로그래밍 방법을 깨우쳐서 이른바 뭐 컴퓨터 천재다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 이반 서덜랜드는 MIT에서 박사 과정을 거친 뒤에 하버드대 교수로 일하던 1960년대 후반에 지금의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1960년대면 사실 일반의 컴퓨터가 막 대중적으로 보급될 그렇죠. 때도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좀 기술로 또 만들어냈다고요. 네, 이 당시에 이반 서덜랜드의 아이디어는 컴퓨터 화면을 우리가 지금 쓰는 이 VR 기기처럼 사용자에게 이렇게 착용한다 이런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마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에 이반 서덜랜드가 개발한 HMD,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가상현실 기기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헬멧처럼 디스플레이를 눈 쪽에 착용한 뒤에 사용자가 머리를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면이 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픽 화면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감지를 해서 변하는 거니까 뭐 사실상 지금의 가상현실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눈앞에다가 바로 렌즈를 장착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과 이 화면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증강현실처럼 내가 그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가상현실 이론과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당시에 그래픽 기술 수준이 완벽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네, 물론 뭐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굉장히 큰 한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겠죠. 네, 일단 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장비가 크잖아요. 네. 이 장비를 크게 만든 이유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헬멧을 천장에 매달아야만 사람이 이렇게 서서 착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헬멧을 천장에 매달아서 사용을 네, 했군요. 실제로 이 헬멧이 떨어지면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도 기대하기가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겠죠.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몰입감이 전혀 없었고요. 네. 또 이 컴퓨터 그래픽 수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단순히 입체 도형 정도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정도밖에 구현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웨어러블 기기의 시초를 열었다, 뭐 디스플레이를 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가져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좀 반세기 전인데 뭐 지금이랑 똑같은 기술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미 지금 구현된 아이디어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반 서덜랜드가 개발한 기술 중에 또 특별한 게 있다고요. 네, 또 이 놀라운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터치 스크린의 개념도 이반 서덜랜드가 예전에 먼저 고안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까지요? 네, 역시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기술은 이반 서덜랜드가 앞서 보신 HMD를 개발하기 2년 전에 이미 만든 스케치패드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 마우스 대신에 전자펜을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에 그래픽을 입력하는 장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판 대신에 네.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의 태블릿 PC도 저런 원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리상으로는 역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자판으로만 화면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 도형을 움직이거나 만들거나 뭐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치패드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도형의 구현이 자유로워졌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한 발명가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세기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마우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반 서덜랜드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우스가 발명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1960년대 아이디어 치고는 지금의 기술과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이 부분이 놀라워요. 네, 사실 뭐 당시에는 물론 이반 서덜랜드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응용하는데요. 그렇죠. 네. 응용해서 지금의 현재까지 오게 된 거지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반 서덜랜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살이 넘는 지금까지도 연구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또 어떤 독특한 기술로 미래의 후세들을 또 놀래킬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영상 판독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루닛과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 루닛 인사이트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환자의 흉부 X선 검사 영상을 보고 폐암 혹은 폐전이암으로 의심되는 점을 의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측은 의사가 루닛 인사이트를 활용해 흉부 X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정확도가 최대 19% 향상된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세먼지에 대응할 기술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기업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투입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내에 설립될 미세먼지 연구소는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부터 측정, 포집 등의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단계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맥주에 쌀을 접목한 쌀 맥주와 쌀 안주를 개발했습니다. 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쓴맛이 적고 목 넘김도 부드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흰 쌀과 보리의 싹을 틔운 메가를 거칠게 분쇄한 뒤 차례로 물에 넣습니다. 1시간쯤 끓인 다음 호프를 첨가해 다시 식힌 뒤 효모를 넣어 발효시킵니다.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고 한두 달 숙성 과정을 거치면 쌀 맥주가 완성됩니다. 검은 쌀가루를 넣으면 붉은색 맥주, 흰 쌀가루를 넣으면 향이 진한 노란색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맛과 진한 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쌀을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맥주가 어떤 맛이 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소비자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 전체 주류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 방안을 궁리하던 연구진이 이런 경향에 맞춰 맥주에 쌀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건강에 좋은 쌀에 기능성을 더한 맥주와 쌀로 만든 안주도 눈길을 끕니다. 키소미가 많다든가, 그 다음에 가바 함량이 많다든가, 그 다음에 색깔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이런 다양한 기능성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고,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농진청은 특히 쌀을 20% 이상 첨가한 맥주의 세금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밝혀 쌀 맥주 시장 확대와 쌀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덜란드 근해를 지나던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 화물선에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져 인근 섬 해안가가 온통 물품잔해로 뒤덮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안가 백사장은 파도에 떠밀려온 물품을 주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인근 북해바다, 컨테이너를 잔뜩 실은 화물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19,000개의 컨테이너 적재 능력을 가졌지만 밤사이 폭풍우를 만나 컨테이너 수백 개가 바다로 쏟아져 내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화물선 중심부의 피해가 컸습니다. 배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 컨테이너가 거친 풍랑 사이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덜란드 해안 경비대 측은 최대 270여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백 개가 인근 네덜란드 여러 섬의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왔습니다. 백사장 위가 온통 유실된 각종 물품들로 가득합니다. 전구와 자동차 부품, 가구, 의류, 장난감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섬 주민들이 몰려나와 쓸만한 물건을 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Hele shopper vol met andere soorten, maten, kleuren, noem het maar op. Maar dan houden we ze even op de zolder voor in de zomer en dan kunnen we ze verkopen. Die container daar zaten wat beeldschermen in, van die grote. Daar hebben we toch maar eentje uitgehaald. Die ga ik thuis laten drogen en dan gaan we kijken of hij nog doet. 하지만 이 섬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유실 물품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Die spullen liggen op het strand. Als er spullen van waarde zijn, dan moeten ze ingeleverd worden bij de strandvonder. En dat is dan toevallig de burgemeester. Dus er zijn een paar containers aangespoeld. Daar als gemeente ook proberen we die ook. 네덜란드 정부 당국은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는 인화성 유독물질이 실려 있다며 주민들에게 컨테이너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겨울에도 오리나 원앙은 차가운 무리를 유유히 떠다니죠. 추운 날씨에도 오리가 동상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전국의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따뜻한 옷을 껴입으면서 추위를 이겨내고 있어요. 하지만 겨울잠도 자지 않는 연약한 새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까요?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오리나 원앙 같은 새들은 차가운 물 위에 유유히 떠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단 10분도 못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추운 겨울 물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오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결은 바로 오리의 다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열에 있답니다. 오리의 다리가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의 발이 어떻게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달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에너지들 중 하나로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구성성분, 즉 분자들의 떨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분자들의 떨림이 크면 클수록 열 에너지가 높고 분자들의 떨림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 에너지가 낮은 것을 의미하죠. 이런 분자들의 떨림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도이며, 떨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온도를, 적으면 적을수록 낮은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높은 온도를 가진 물체가 낮은 온도를 가진 물체를 만나게 되면 분자의 떨림 또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열 에너지의 전달은 두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떨림이 같아지는 상태,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처럼 물체와 물체가 접촉해서 접촉면을 따라서 서로의 열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이러한 과정을 물리학에서는 열 전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머리를 차가운 얼음으로 식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열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을 열전도의 법칙 또는 뿌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맞닿은 물체 사이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온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이 빠르게 전달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바꿔 말하면 접촉한 물체와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 손실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고 오리의 체온은 약 40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오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사람보다 훨씬 더 온도차가 크게 나서 더 빨리 열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오리의 다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오리의 다리에 있는 동맥과 정맥 때문입니다. 오리의 다리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정 부분에서는 동맥과 정맥이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 그물처럼 얽혀있죠. 오리의 경우 심장에서 나온 뜨거운 피가 동맥을 따라 흘러내려오다가 다리에 와서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맥에 열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피는 발에서부터 정맥을 따라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동맥에 열을 얻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생물학에서는 역류 열 교환 구조라고 부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정맥혈이 동맥혈과 열 교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가깝게 밀착된 구조를 의미하죠. 반대로 다리 속 동맥과 정맥이 나란히 붙어있지 않아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피가 식지 않고 다리를 지나 외부로 노출된 발까지 내려간다면 추운 겨울에 체온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기게 되겠죠. 또 그렇게 차가워진 피가 심장으로 바로 올라간다면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오리의 다리 속 동맥에는 일종의 밸브가 있는데요. 이 밸브는 피의 흐름을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외부 환경에 따라 다리의 온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인데요. 듀크대의 논문에 따르면 영하의 날씨에도 오리의 다리와 발의 피부 조직이 얼지 않는 것은 체온이 0도씨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피의 흐름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실험을 통해 이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도 오리의 발에도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리의 다리와 발은 딱딱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더운 피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을 움직이는 근육 또한 다리의 위쪽에 몰려 있죠. 또한 추운 지방에 사는 조류일수록 다리 속 동맥, 정맥의 그물망이 더 정교해 열 교환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발로 가는 혈류 조절과 피하 지방에서의 생리학적 방어작용 등으로 추운 겨울에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오리는 차가운 얼음물 위에 둥둥 떠다녀도 체온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얼음물 위에서도 오리의 다리가 얼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리 속 혈관들의 열 교환 같은 방법으로
체온 유지에 뛰어난 새들이 살아나오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오늘 과학본색 시간에는 가상현실 VR의 아버지 이반 서덜랜드에 대해 알아봤죠. 최근에는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페부터 VR 공연, 또 VR 놀이기구까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활발한데요. 아직 남아있는 기술적 한계도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도 필요하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